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30조 원 규모 UAE 인공지능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방산과 AI 등 협력으로 300억 달러 이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 옆으로 낙타들이 도열해 있고 대통령궁 위로는 삼색 연기를 뿜어내는 전투기 편대가 지나갑니다.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직접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을 갖고 AI와 우주산업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تجمع دولة الإمارات و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صديقة شراكات استراتيجية خاصة.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는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3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협력을 통해 방산 150억 달러, AI 분야 200억 달러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가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한국 공연 최초로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문화 교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UAE 음악대가 제3한강교와 울고 넘는 박달재 등 우리 노래를 연주했고 소프라노 조수미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방위 협력을 통한 양국의 100년 동행 구상을 밝힌 이 대통령은 오후엔 재계 인사들과 양국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뒤 UAE 현지에 파견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납니다. 아부다비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4천억 원대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3년간 끌었던 분쟁에서 이기면서 정부는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허유아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주장하며 론스타가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9년 뒤 하나금융지주의 약 3배 높은 가격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놓쳤다며 6조 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한국 정부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청구액의 4.6%에 달하는 2억 1,650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2,8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고 3년간 추가 심리 끝에 한국이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천억 원 배상 책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론스타 측이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수 텃밭 대구를 찾습니다. 공천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도 나서는 등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찾아 항소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대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8월 취임 이후 대구 방문은 처음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험지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천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도 착수합니다. 정 대표가 띄운 1인 1표제 등 당원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틀간 164만 당원 대상 투표를 통해 도입 여부에 참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사적인 당원 주권 정당 실시를 위한 전당원 투표에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여 공세를 이어갑니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최근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 부동산을 방문해 국고 환수를 촉구합니다.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놓고 재협상했지만 이견을 줄이지 못해 결국 결렬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비리를 한창 수사할 당시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어렵게 찾아내 총 2,070억 원을 묶어뒀습니다. 유죄 확정 시 국고를 환수하기 위해서였는데 항소 포기 이후 검찰은 이 재산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법적, 절차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차명 재산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를 통해 390억 원의 범죄 수익 은닉 정황을 파악해 총 2,07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항소 포기 후 이제 검찰은 동결 자산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시점에 반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 포기로 1심 법원이 추징금 0원을 선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재산을 계속 묶어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금은 지금 1심에서 판결 선고한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추징 보전을 해제해줘야 되고. 대장동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재산을 묶어둘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성남시는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전 총장 대행 등에 대한 고발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3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먼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제 사견이에요. 집단항명해가지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검찰청도 폐지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멋있게 최선임으로서 이렇게 내가 사퇴 쓰고 총대 매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사표 수리하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이어서 오늘은 강남 알짜배기 땅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한 남욱 변호사가 500억 원대 매물로 내놓은 그 땅입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의 동결 자산 해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7일 밤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그 순간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예상한 그 상황이죠. 이 예. 부분은 당연히 검찰도 예상을 했을 거고요. 법무부도 저 부분을 만약에 예상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도 예상을 했다 그러면 법무장관도 알았을 것이고 예. 법무장관이 알았다 그러면 이 항소 포기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통령실에도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었다. 자, 검찰의 판단이라고 쳐요. 검찰이 항소 안 하기로 했다고 쳐요. 그래도 법무부나 내지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돈이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이해관계에 있는 돈이 아니고 성남시로 돌아갈 이익을 김만배 등 그 남욱 등 이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돈이잖아요. 부당이득이라고 또는 부정한 돈, 부패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고 분명히 법원이 인정했으면 저에 대한 환수 방안 내지 묶어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게 법무부 내지 대통령실의 의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성남시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풀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의견서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세요? 아니 저거는 이제 의견서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걸 참조해라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 남욱 변호사가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가압류를 부당하게 지속하게 되면 부당가압류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저렇게 만약에 검찰에게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안 풀어준다. 그럼 이제 검찰이 사실은 직무에 위배된 거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예. 국민은 풀어주지 말라고 또 해당 당사자는 풀어달라고 법에 의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난감해하는 거죠. 자,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여러 갈래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진보 진영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실련에서도 이거 국정조사로 외압 여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특히 어제도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들끼리도 두 번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양측이 다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데는 동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이 법사위에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인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이 항소 자제한 부분에 대한 외압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아예 수사팀이 증거를 왜곡했다라는 지금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도 다루고 예. 그리고 수사팀의 어떤 이 강제적인 그 진술 회유 이런 부분도 있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1차적으로는 합의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 민주당 입장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이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7천억 원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범죄 수익이 1,128억 원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큰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배임액 판단에 대한 차이 또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택지 관련해서도 판단이 좀 다른 그 부분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2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대장동의 총 이익이 택지 분양으로 배당을 받은 5,917억 그리고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 합쳐서 9,607억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공모와 절차를 거쳤다면 원래는 공사가 70%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6,725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공사에서 배당을 받은 게 1,830억 정도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손해액 같은 경우에 4,895억이다라고 검찰에서는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 분양 수익은 빼고 택지 분양 배당금 여기 있어서의 50%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2,958억 원이 되고 이미 배당을 받은 금액을 빼다 보니까 1,128억 원이라는 이러한 그 과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4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만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여기에 있어서는 뭐 추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1,128억 원 이 금액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1,128억 원이면 괜찮고 7,800억 원이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 돈이 어떻든 간에 민사소송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달부터 성남시의 민사소송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되찾아올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민사소송을 특히 많이 하는 실무자들인 변호사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 같은 경우에 보통 형사사건이 같이 사실관계가 공통될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특히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0원이 될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단 하나, 업무상 배임죄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가지고 손해배상액까지도 특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승소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승소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 책정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 아예 법을 발의한다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인데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런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입니다.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네. 이 법안의 핵심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급표를 인정해야 하고 민사소송이 아니라도 국가가 나서서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친일재산 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 이 소급해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그 취지를 살려서 이 대장동 범죄 수익은 한마디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것, 공공이 가져야 될 것을 범죄자들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갔을 때 시간이 장기화되고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은 고스란히 성남 시민 품에 돌리자 그런 취지로 발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범죄 수익 관련해서 여야가 산정하는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얼마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대장동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와서 숫자 줄이느냐고 급급하더라고요. 갑자기 1,120억 원이라 그러고 민사소송에 의해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숫자를 줄이는지 본인들이 녹취록에서 얘기했잖아요. 4천억 원 그 돈잔치다,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다라고 본인들이 공범들의 진술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더 올라서 7,800억 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이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 그리고 또 엄격한 심사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례로 친일재산 귀속 특별법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소급표를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 친일재산 환수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국 공공성 문제거든요. 이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부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도 결국 핵심이 뭡니까?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그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을 범죄자들 품에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의 의미에 있어서 저는 친일재산 환수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건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는 힘든 상황 같거든요. 지금 여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반대하면 여당이 벌써 뭐 하면 범죄자다라는 것처럼 여당이 말로는 민사소송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수익을 그대로 범죄자에게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도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무효 확인해소 같은 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없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가능성도 있으신 겁니까? 아니 뭐 추가로 발의하는 건 아니고요. 예. 배당 무효 확인에서는 지금 이들끼리 그 회사에서 나눈 배당 그거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일종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이다. 뭐 이런 것에 기초한 배당이다 이런 건데요. 뭐 그런 것을 법리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고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은 여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지금 남욱 씨가 그 보전 해제 신청한 건물에 가서 저희 아침에 지금 규탄 대회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 중이시군요. 지금 그 남욱 변호사가 지금 수백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박범계 의원께서는 이걸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선뜻 무슨 근거로 저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보전 자체도 마약류 관련한 그런 보전의 절차를 준용하신 건데요. 이게 더 이상 그 이제 판결 선고가 났고 이미 추징이 안 될 것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이 없더라도 해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도저히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재판부도 여러 가지 지금 성남 씨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좀 타당하게 구체적인 이 타당성에 근거해서 좀 법을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해제 신청을 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토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 같거든요. 이 토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토론하는 건 좋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이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벤트를 좀 더 큰 틀에서 양쪽 다 그런 취지로 하실 거라고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적인 토론 결과 우리 당이 주장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들어보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급 적용인 것 같거든요. 다만 이 소급 적용이 되기 위해선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의원님? 국회에서는 법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LH 공무원들이 비밀 이용해가지고 재산 불린 그 사태 벌어졌을 때 민주당에서도 저 법 만들자 그랬었어요. 소급해서 가져오자. 그러니까 물론 그때 이제 끝까지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신이라면 이것도 당연히 민주당이 협조해서 만들어야죠. 만들고 나서 헌재에서 이게 여기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건 별도의 문제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 헌재의 판단을 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럼 저는 항소 포기에 이거 항소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신의 딸 전세를 언급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렸지만 김 실장의 반발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든 아니면 따님이 모았든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래도 전세입니다. 보유고 아니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가족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제 딸이 전세 갭 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적당히 하세요. 제가 갭 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하시라뇨. 갭 투자 안 했어요. 의원님. 하지 말라니까. 가만 있어. 가만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 있어. 좀 대통령 가만 있어봐요. 정책시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시장 화냈네. 그거는 보십니까?
송구합니다. 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격분을 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옆에서 저지를 하는데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김병기 위원장이 정책실장 하면서 호통까지 쳤습니다. 정책실장 어떻게 보셨어요? 황당하죠. 저는 김용범 실장이 안하무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이 늘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저 국회 다수당의 민주당이 이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길래 정책실장 나와서 예산을 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판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 판에 저렇게 화를 내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제지를 하고 옆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화를 내는데 그 화낸 이유가 만약에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면 저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만약 본인 딸이 언급됐다고 해서 저렇게 화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 질의의 근간이었던 지금 청년들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조금 책정이 됐냐라는 그 질의에 대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본인 딸이 언급되니까 저렇게 화를 내고 그럼 전국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청년들 그 예산 깎이는 거에 대해서 화를 안 내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은 정책실장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게 정책실이에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가운 말이거나 따뜻한 말들을 새겨 듣고 이걸 정책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이해를 구해야지. 본인 딸에 대해서 언급됐다고 저렇게 화를 낸다? 저분은 가장의 자격은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정책실장의 자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강한 비판, 의견 주셨는데 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저렇게 분노한 이유가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의 질의는 지금 따님이 있으신데 따님이 임대주택 살면 좀 어떻게 느끼시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걸 어떤 딸의 갭 투자 의혹으로 좀 잘못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일차적으로는 김용범 실장이 그 과거 그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갭 투자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공격이 1차 한 번 있었고 그 부분에 이제 그 따님 문제까지 얘기가 되니까 약간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한 뒤에 딸 언급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혼선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저 상황은 좀 너무 다소 과했다. 그리고 본인이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저 자리에서 본인이 화를 내고 역정을 낼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운영위의 위원장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십니다. 저희 여당의 원내대표마저도 저렇게 뭐 정책실장을 외치고 이 자리가 화를 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옆에 있었던 우상호 정무수석마저도 대통령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만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이 분을 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 특히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10.15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점도 있고 우려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번에 한미 그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같은 경우를 설명드릴 때처럼 차분한 말씀으로 앞으로 정부 대책을 설명해 나가는 자리가 저 운영위의 자리이지 본인과 관련됐거나 또는 가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국회에 가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던 점도 기억이 납니다.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김은혜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세자금 융자사업 예산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딸이 3억 원짜리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1억 3천 정도를 아빠 찬스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과 동떨어진 세상이
상황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설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가족은 끌어들이지 말라라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대표로서 있는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질문 자체를 끝까지 듣지 않은 것도 문제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저렇게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간단한 사고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김 실장의 격한 반응을 두고 야당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뭐 그러한 부분 등이 지금 정부로서도 1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놨던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고요. 아마 연말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멈춰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풍기 현상, 매물 풍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내년 3월달 이사철이 다가왔을 때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일 텐데 지금의 어떤 정책 실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냥 윽박만 지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태도의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상황을 뭐 스스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양평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양평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련 인허가와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30대 엄마와 2살배기 딸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요금을 결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공영주차장 차단기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요금을 결제하려는 순간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더니 반대편 인도를 걷고 있던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소리가 쾅 소리가 나게 좌우가 안에 들어오고.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차량을 들어올리려 애를 씁니다. 차량 밑에는 여성과 어린 딸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빼야겠다 싶어서 다 같이 달려들어서 뺐는데 타이어 뒷 범퍼가 그 나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남자 한 20명이서 들었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사고 10분 뒤 119가 도착해 장비로 모녀를 차례로 구출합니다. 30대 엄마와 2살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승용차가 들이받은 건물 외벽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파손됐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료를 결제하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어제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멸종위기 종으로 추정되는 앵무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손님의 커피를 훔쳐 마시는가 하면 사람들의 손길을 즐기기도 했는데 1시간 동안 카페를 활보한 후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오후, 서울 도심의 카페 테라스에 초록빛 날개를 가진 앵무새 한 마리가 불쑥 내려앉습니다. 앵무새는 테이블 위를 재집인 양 차지하고 사람들이 몰려도 놀란 기색 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 멸종위기종 노랑머리 아마존 앵무로 보이는 새가 날아들었습니다. 앵무새는 이곳 개방된 테라스를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포획한 앵무새를 동물구조단체에 넘겼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여기 커피 뺏기신 분인데 여기 와서 커피를 막 먹고 있더라고요. 노랑머리 아마존 앵무새는 멕시코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4천여 마리만 남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노란머리 앵무새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누군가 잃어버린 개체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동물보호협회는 앵무새가 집에서 탈출했거나 유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인을 찾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환경부 국립생태원 보호시설로 옮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정부와 론스타, 한국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손석우 건국대 행정대학원 견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네. 매각을 둘러싸고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소송이 시작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결국 13년 만에 결국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를 하게 됐는데 그간의 과정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핵심은 2003년에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네. 하나금융그룹에 이걸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한국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졌고 네. 가격이나 압박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네. 10년의 기간을 거쳐서 최초에 나왔던 판정은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이자 지급까지 합치면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되겠고요.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당시 네.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에 대해서 이제 중재재판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예. 다시 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취소 신청 이후에 이번에 그 취소 결과가 네. 나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배상 의무도 지지 않게 됐습니다. 네, 뭐 짚어주셨지만 배상과 이자 모두 합쳐서 4천억 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취소된 상태고요. 또 그간에 소송하면서 우리 정부가 썼던 비용까지도 환수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배상 원래 지급 판정이 났던 2억 1,650만 달러에다가 이제 이자 지급 부분까지 예. 4천억 원에 여기에 그동안 이제 취소 소송 절차에서 지출했던 소송 비용도 예. 13억 원 가량이 되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일단 국민 세금이 아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네. 더 중요한 거는 한국 금융 당국의 어떤 독립성이 인정됐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 비슷한 사례가 혹시 또 나올 수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정부가 내는 돈은 영원인 거죠? 네, 영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죽지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어제 4,0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3% 넘게 급락했어요. 결국 뭐 외국인, 기관 매도해서 그런 건가요? 네. 뭐 수급적으로 보면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주식을 많이 팔면서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진 면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의 조정의 근원은 미국발 악재들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상황입니다. 예. 시장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여겨지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면 투자자들이 혼동스러워합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커지게 되죠. 지금이 딱 그 전형적인 변동성 양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는데 네. 일단 AI 산업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AI 거품론 지금 시장에서 다시 일고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지에 대한 것도 현재 불확실해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셧다운이 43일간 역대 최장기간으로 이어지면서 네. 이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로서는 참 불리한 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다가오는 게 네. 환율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그렇죠. 있습니다. 1,450원을 넘어서는 상당히 고환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외국인들은 사실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더 커지게 됩니다. 주식을 팔게 되면 원화로 된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주식을 파는 것 그 자체도 환율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의 이 상황들이 언제쯤 해소될 건가? 네. 이번 주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시각으로 내일 모레가 네. 되겠죠. 내일 모레가 되면 지금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예. 또 미국 그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동안 43일간 이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발표되지 않았던 수치들. 예.
거의 2달 만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 고용 보고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지표로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결정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입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도체 대형 기술주들 네. 이 종목이 사실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렸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견인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이면 그래도 좀 파급력이 크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반도체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투톱이라고 하는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 두 회사를 주로 많이 매입을 했었고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회사 주식을 반대로 또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낙폭도 커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하나 더 하자면 지난달을 기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많이 오르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르네. 그리고 반도체도 사이클이 뭐 슈퍼 사이클로 간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게 개인들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또 했던 게 뭐냐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하는 신용거래를 많이 했어요.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26조 원, 뭐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주식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 주식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반대 매매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일정 부분 이하로, 그러니까 즉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폭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걱정은 이겁니다. 하필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을 때 지수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게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저께 비트코인도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한때.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비트코인, 주식 다 같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계속됐는데 잠깐 주춤하는 상황이에요. 향후 이제 이 주요 자산들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럼 가격 전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이제 에브리싱 랠리가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다 떨어진다 그래서 에브리싱 폴링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게 위험 자산인 주식 같은 것들이 오르면 안전 자산인 금이나 달러는 이제 떨어지는, 이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지난 몇 달간 다 그렇지 않았죠.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한꺼번에 우리가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인데 에브리싱 랠리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가 나타날 때 자산 가격이 고평가됐다,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걱정을 동시에 하거든요. 이제 그 걱정이 현실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장기간 이어진 셧다운을 계기로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의 수급이 바뀌게 되면서 에브리싱 랠리라는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도 파죽지세로 오르다가 요즘에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전의 공식,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서로 상충되는 이 예전의 공식대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당분간 아마 수급의 흐름을 봤었을 때 에브리싱 랠리를 당분간 기대하는 거는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르단관 서안 지구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해 이스라엘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양측의 휴전 앞날에 먹구름이 끼는 모습입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구시에치온 인근 교차로. 무장보안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후 한 승용차가 정착촌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한 뒤 괴한 2명이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테러범들은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차량 내부에선 폭발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가자지구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공격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מהמדינה לצאת להתקפה קשה על כל מה שקשור למנגנוני הטרור פה באזור, על הרשות הפלסטינית, ובמקביל לחזק את ההתיישבות.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היום חווינו התקפת טרור פלסטיני נוספת, ואנחנו נחושים להשלים את המלחמה בכל הזירות.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휴전했지만 서한 지구에선 유대인 정착민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폭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부 정착민은 팔레스타인 마을에 불을 지르고 이슬람 사원까지 훼손해 양측 간 무력 충돌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제60회 전국여성대회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양성평등시대 여성이 함께를 주제로 회원과 내외 귀빈, 외교사절 20여 명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일보 10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편집국장인 강경희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올해의 여성상을 받았습니다. 용신봉사상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54년간 의료봉사를 한 이향의 성북구 의사회장이, 여성 1호상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발전을 선도한 조은혜 카이스트 교수가, 여성 언론인상은 이정은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받았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을 실감할 만한 날씨인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 우리 주변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찾아온 아침입니다.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패딩 재킷에 모자까지 쓰고 추위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갑자기 찾아온 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데요. 거리의 가로수들은 색색의 옷을 입었고 지리산 노고단에는 상고대가 피어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네, 그런데 추위가 오니까 바빠지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위가 찾아와 더 분주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이 추위를 유난히 반기는 곳이 있다면 바로 스키장일 겁니다. 강원도의 스키장들은 추운 날씨를 반기며 제설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달 중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추위 속에서도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어제 전국에 강한 찬바람이 불어들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에도 첫눈이 내리며 단풍이 지기도 전에 하얀 눈으로 덮였는데요. 오늘도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은 누그러졌지만 오늘까지는 이른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아침에 대관령은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8도, 대전 9도, 대구는 11도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한 날이 이어지는데요. 강원과 경북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항상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늘도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다음 주 초반 서쪽 지역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